예, 일단은 좀 안심은 됩니다. 당장 파국적 위기는 없다. 미 국방수권법 244조 예. 이 법안을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매년 34억 달러 정도의 군사 원조를 줬어요. 이거 수십 년째 하는 이런 원조를 하지 말고 아예 미국 내 방위산업체에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네. 여기서 생산해서 가져가라.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아. 완전히 두 나라 국방을 통합시켜버리자. 네. 그럼 원조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국방 통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의원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그 통과된 법안에서 고조항은 빼자 244조를 예. 게다가 빼자는 표결이 수정안이 부결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 말 안 듣고 막 헤즈볼라 레바논 때리잖아요. 미국이 끌려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한테 종속되어 군사기밀이고 뭐고 다 열어줘서 예. 이렇게 통합을 하자는데 저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고급 군사 정보와 연구개발 정보 이것까지 접근을 하면서 계속 그 영향력을 키워가면은 이스라엘이 독자 행동하면 미국이 bombar린다. 네타냐후가 그걸 알고 미국은 니들은 우리한테 끌려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계산서를 뽑아 놓고 때리는 것 같다니까 이게. 저 삼성노조 저건 노동운동이 아니에요. 예, 저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민주주의적 어떤 그 관점에서 노동을 봤던 거는 평등입니다. 기본 가치가. 예. 그래서 어떤 격차를 줄이고 평등을 하자는 건데 삼성의 저 노동운동은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하는 노동운동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구별짓고 배제하고 그래서 이건 노동운동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는 사회적 어떤 평등과 공정성을 달성하는 전 사회적 가치에서 예. 노동이 나오는 거지. 난 저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그냥 벼락같이 돈이 그냥 막 쏟아져 가지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노동이 맞나? 최근에 그 트럼프 말과 달리 이란이 미국의 핵보유 선언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핵보유 하겠다 우리는. 야, 그러면 비핵화 협상은 없다. 보니까 북한은 저렇게 화려한데 우린 뭐냐? 이렇게 혁명 수비대 쪽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중동 전쟁은 그렇게 오늘 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저희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87% 이상 지금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몇 % 정도 부족한 상태인 건 맞죠. 수출 통제로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니까 월급 올려달라 그래야지 15% 20% 올리자 뭐 이런 걸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 우린 상상을 못했죠. 아주 발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또 아니에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 넘으면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거 다른 나라 보고도 우리가 놀랐는데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어요. 파는 게 다 남는 거예요, 거의 다. 옛날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럼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 것만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거죠. 저도 그 점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이게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이게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해외의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좀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쩌면 법인세를 올리는 거 비슷하잖아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이게 터질 수밖에 없죠. 일본이 한번 터졌잖아요. 30년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일본은 그나마 우리 그 민간 가계에서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의 부채가 많죠. 빚이 엄청 많아요. 터지면 그 터지는 충격이 어떨까 아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폭탄 돌리기. 어느 순간에 터지죠. 해결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수단은 많죠. 예를 들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니까 일단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건 괜찮은데 투기를 해서 땅을 사 모아 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지죠.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22, 23, 24년 이 3년 동안에 공급이 확 줄었어요. 뭐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줄어들고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확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걸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 그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언젠가는 금융기관도 대형 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많은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민간 부채가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2,000조가 뭐 넘어가네 만에 지금 그러고 있어서 1%만 이자가 올라도 난리 나겠죠.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보호해야죠. 근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뭐 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그 상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1억만 돼도 그 정도 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몇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뭐 오래 가지고 있다고 막 깎아주고요. 그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그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죠. 부동산 정책에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자 이래가지고 다 빼고 있어요.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그건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쯤에 정리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